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이걸 들을 때요. 혹시 이건 그냥 소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나요? 아마 거의 없겠죠. 그렇죠. 보통은 누가 화났나? 아니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소리 안에 담긴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먼저 느끼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미로 꽉 찬 하나의 세계를 만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의 출발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20세기 철학의 흐름을 바꾼 두 거장, 마르틴 하이데거와 칼 야스퍼스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의미로 가득 찬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생생한 삶의 경험을 철학의 중심으로 가져온 인물들이에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이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현존재나 한계 상황 같은 단어들이 조금 낯설긴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대화가 끝나면 아마 내 삶에 사용 설명서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사용 설명서라니 좋습니다. 그럼 하이데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하이데거 이전의 철학은 세상을 약간 과학 실험실처럼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모든 걸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했죠. 아까 제가 말한 문 닫는 소리, 빗소리, 아기 울음소리 이런 걸 그냥 전부 소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딱 집어넣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게 고대 그리스부터 이어져 온 아주 오랜 전통이었어요. 개별적인 것들의 생생함보다는 그걸 관통하는 공통된 본질, 영원불변하는 진리 이런 걸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바로 거기서 잠깐만 하고 멈춰 세운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어젯밤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바로 그 빗소리나 헤어지던 연인이 마지막으로 닫았던 그 문소리가 가진 고유한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박제된 나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비를 봐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자료에 나온 방고 후의 구두 그림 예시가 그래서 정말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그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그냥 가죽이랑 끈으로 만든 심벌이라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한 전제자, 프레젠트에 된 상태인 겁니다. 전제자, 그냥 눈앞에 놓여있는 사물. 그렇죠. 그냥 분석의 대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후의 그림을 보면서 저 구두가 한 농부 안에 고단했던 삶, 그 땀과 눈물이 스며든 동반자였다는 걸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그냥 심벌이 아니게 되죠. 네, 그녀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 존재, 즉 용제자, 레디 투 핸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앞에 이 스마트폰도 그냥 금속 덩어리, 전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제 삶의 일부인 용제자로 봐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용제자들의 네트워크로 경험한다고 봤어요. 자료에 나온 김춘수 시인의 꽃도 똑같아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 그 몸짓이 바로 전제자인 거죠. 그러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 용제자가 되었다. 와, 완벽한 비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근데 하이데거는 그중에서도 유독 인간만이 아주 특별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길가에 핀 꽃이나 고양이는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게 바로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분해서 특별히 현존재라고 불렀어요. 현존재. 네, 독일어로 다가 거기라는 뜻도 있지만 열려있음이란 의미도 있거든요. 쌓이는 존재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도록 열려있는 존재,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재랑 존재자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군요. 이 부분이 사실 자료 읽으면서 제일 헷갈렸거든요. TV나 책상 같은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데 존재는 대체 뭔가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편지 같은 건 볼 수 있죠. 네. 이게 존재자들이에요. 근데 사랑 그 자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그 모든 존재자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사건이나 관계, 그 일어남 자체죠. 하이데거는 기존 철학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존재자들만 열심히 분석하느라 정작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사랑, 즉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비판한 겁니다. 오, 그걸 존재 망갑이라고 불렀군요. 사랑의 비유를 드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네, 존재자들이 배우라면 존재는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무대나 상황, 그 자체,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TV 예시도 이제 이해되시죠? 전원이 꺼진 TV는 그냥 검은 상자, 전제자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는 순간 그 TV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무대, 즉 존재의 장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인간, 즉 현존재가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실존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내던져졌다는 표현이 좀 슬프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던져진 존재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고요. 네, 그게 결정적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존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현재의 삶이, 지금의 선택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만 찾던 철학이랑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본 거죠. 하이데거의 이야기는 결국 당신의 삶 자체가 철학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면을 파고드는 접근인데.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면의 고민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외부의 힘이 나를 짓누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이라던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압력 같은 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칼 야스퍼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하이데거가 인간의 내면과 시간성에 집중했다면 야스퍼스는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야스퍼스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유대인 아내와 함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극한의 공포를 직접 겪었거든요. 그의 철학은 그냥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피어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상황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군요. 네. 인간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 놓인 존재라고 본 거죠. 그 상황을 야스퍼스는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하죠. 일반 상황이랑 한계 상황. 맞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평범한 일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에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죽음, 고통, 투쟁, 그리고 죄책감을 꼽았어요. 네. 특히 그 죄책감의 예시로 든 환경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편리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내가 쓰는 일회용품 하나하나가 결국 지구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 피할 수 없는 책임감, 이게 바로 한계 상황이군요. 네, 바로 그 피할 수 없음,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음이 한계 상황의 본질입니다. 야스퍼스는 이 거대한 벽 같은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 태도요. 하나는 그 상황의 논리에 그냥 휩쓸려 보이는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료 예시처럼 반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서 친구를 같이 따돌리는 사람이요. 아, 야스퍼스는 그런 존재를 현존재, 다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현존재요? 그건 하이데거가 인간의 특별함을 나타낼 때 썼던 바로 그 단어 아닌가요? 바로 보셨네요. 이건 명백히 하이데거를 겨냥한 겁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선택이죠. 왜 굳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로 쓴 거죠?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이 자칫 개인의 내면으로만 파고들어서 비윤리적인 사회적 상황을 외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는 현존재를 그냥 상황에 떠밀려 다니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재정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개념으로 실존을 제시하죠. 실존. 그러니까 현존재가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이라면 실존은 그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저항하면서 나다운 나를 지키려고 결단하는 존재군요. 정확합니다. 나치라는 그 광적인 상황에 동화되기를 거부했던 야스퍼스 자신의 모습처럼요. 대중 속에 뻐묻히는 게 현존재라면 거기에 균열을 내고 나 자신을 회복하려는 게 실존이군요. 네, 중요한 건 야스퍼스에게 실존은 한계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벽에 부딪혀 깨지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한계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처럼요. 그럼 이 실존은 어떤 특별한 영혼 같은 사람만 가능한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적 실존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맞아요. 평소에는 다들 상황에 휩쓸리는 현존재의 상태로 살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언제든 실존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군요. 네. 근데 이 실존으로의 도약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분석하는 나와 분석되는 나로 나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분석된 나는 이미 살아있는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아,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우리 이성의 틀 자체가 진짜 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 주체와 객체로 나뉘기 이전에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전체를 포괄자라고 불렀습니다. 포괄자요? 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언제나 이 포괄자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죽음이나 우연 같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를 넘어서는 그 미지의 영역, 즉 초월을 어렴풋이 마주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을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 같다고 표현했군요. 처음엔 좀 종교적인 말처럼 들렸는데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네요. 네,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죽음이나 고통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 마치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처럼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암호를 완벽히 풀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존하는 인간은 그 풀 수 없는 암호를 자기의 삶의 의미로 해석하고 응답할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상황에서 벗어날 자유는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두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이들은 철학을 저 높은 관념의 세계에서 우리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렸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하이데거는 유한한 시간과 죽음이라는 내면의 한계를 통해 나만의 의미를 만들라고 말하고, 야스퍼스는 피할 수 없는 외부의 한계 상황 앞에서 나다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요. 맞아요.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각자의 방식으로 던지고 있는 셈이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저도 봤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야기요. 네, 야스퍼스가 일본에서 이와 아주 비슷한 불상을 보고 인간 실존의 최고 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다고 극찬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아, 그 반가사유상. 저도 직접 본 적 있는데 정말 오묘한 미술을 띤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온갖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듯한 그 고요함이 느껴지죠. 바로 그 모습에서 야스퍼스가 자신이 말한 실존의 이상을 본 겁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초월적인 평온함과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당신의 삶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어떤가요? 상황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현존재에 가깝나요? 아니면 그 반가사유상처럼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실존에 가깝나요? 어쩌면 그 불상의 고요한 미소는 모든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질문을 던질 자유를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